네, 이번 시간은 Q&A 두 번째 시간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라는 아이디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사우디가 왜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뉴스에서는 바이든이 빈살만을 무슨 기자 암살범으로 말해서 그렇다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는 미 사우디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요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관계도 얘기를 드릴 때 그랬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나보다 이 사람이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 드리면 공대에 나온 사람이고 증권업에만 20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책 보고 아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진짜로 사우디가 미국에 대항하려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여전히 네. 생각을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왕은 안 됐고 어느 순간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자신이 뭔가 좀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는 앞으로 계속 빈살만이 지배를 할 거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미국은 뭐 바이든 대통령 다음에 다른 누군가 올 수도 있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때그때 자신의 방향성을 다르게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걸 위해서 이제 12월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방문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조금 더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오게 되면 국민들에게도 되게 큰 모습이 될 거고, 왜냐하면 올해 한번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왜 사우디가 계속 미국하고 척지기가 어렵냐면, 사우디는 결국 기름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파는 방법, 그다음에 기름의 가격,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미국이 자신의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가지고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되게 많은데 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주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의 쉐브론이나 엑손이 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되게 많이 썼는데 뭐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안 썼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인가 뉴스가 나온 게 베네수엘라 원유를 쉐브론이 처음 오랜만에 수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살살 이제 경고까지는 아니어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란은 가스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거의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러시아 다음에 하여튼 되게 많은데, 이란하고 사우디 위치가 어디냐면, 사우디가 여기 있으면 이란은 여기 있습니다. 네. 요 사이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란하고 사우디는 파가 달라요, 이슬람인데. 네. 국경은 맞닿아 있지 않지만 아주 가깝습니다. 중동 전체에서 사우디랑 국력이 비슷하거나 또는 군사력이 더 센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근데 파도 다르기 때문에 사우디는 항상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수많은 공군 무기들을 갖고 왔었어요. 막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이란과의 그 적대적 관계는 해소되지 않았는데 네. 미국과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앞으로 공군력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사우디 왕가에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사우디도 미국에 결국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사우디는 원유 수출의 70% 이상을 아시아로 합니다. 아시아로 하려면 배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배로 가는 과정의 그 원래 항로는 지금까지 미국이 사실상 지켜주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까지 버리고 중국한테 지켜달라고 하기에는 국력 차이가 아직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우디가 미국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 MSK님께서 내년에 4% PC라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미국 10년물 국채도 하락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기준금리보다 먼저 하락을 시작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일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이제 PC까지 같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도 물가지표 CPI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12월 초에 파월 의장이 연설할 때도 물가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뭐 집값은 어떻고 뭘 어떻고 했는데 기준을 썼던 게 뭐냐면
PCE를 가지고 했습니다. CPI는 웨이트가 미리 정해진 거고 조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반면 PC는 실제로 지출을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라는 게 20년 전부터 연준이 말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PC가 4%라는 거는 지금보다 물가가 떨어지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전 요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시중금리는 좀 다른 게 사실 이것도 좀 된 방송이었기 네. 때문에 금리는 사실 벌써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기준금리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을 먼저 산 거죠. 그 얘기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정해지면 금리가 한번 튀긴 하겠지만 시중금리는 어쨌든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물론 지금 3.4%의 10년 금리가 4.2%에 비해서는 매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멈추고 나면은 신용금리는 결국 떨어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루이스 리님께서는 3가지 질문 주셨고요.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계속 유지를 한다면 2% 정도인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 레인지를 달성할 거라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는지, 달성할지 그 시기까지. 네. 이 2%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PCE 기준, 핵심 PCE 기준입니다. 네. 연준은 물가 목표를 뭐 369, 12에 낼 때 PCE만 냅니다. 그래서 이 2%는 PCE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난 2년 동안 핵심 PCE의 월간 증가율이 얼마였냐면 네. 0.33% 정도 됩니다. 곱하기 11을 하면 4%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난 2년 평균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 말에는 3% 후반 정도가 최대로 빠질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는 그게 이제 좀 더 줄어들 거니까 2%가 달성이 되려면 최소한 2024년은 돼야 가능한 거고 네. 내년에 2%가 달성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없다. 자, 2번째 질문은 한국 주식 채권과 부동산 시장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이 PCE가 내년에 예를 들어 4%, 3% 후반, 3% 후반 정도가 되고 기준금리가 낮춰지지가 않으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는 아마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면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하지만 이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낮출 수 있는 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현재 3.25%인데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한 게 뭐 한 번 정도 더 올려서 3.5%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뭐 문제가 상황이 바뀌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금리가 지금 상태에서 못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쉽게 떨어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국채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는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살 거거든요. 네. 근데 국채금리가 아닌 일반 기업의 회사채 금리나 뭐 부동산, 뭐 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잘 안 빠질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부채가 많은 기업, 부채가 많은 상태로 집을 산 사람,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안 낮추더라도 유동성을 공급해서 어려운 걸 견뎌내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종식하고 정상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네. 저희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중국에서 뭐 10가지의 만화책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다시 오픈했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아직은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주 많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내부에서 일단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는 방법이 나온 거고요. 이게 실제로 해외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경제에 큰 뭐 좋은 게 되려면 중국 사람들이 좀 나가서 돈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네. 됩니다. 그래야 뭐 우리나라도 좋고 미국도 좋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런 본격적인 제로 코로나는 이제 내년 3월에 양회 때가 될 거다라는 게 저희 팀의 생각이고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인데 네. 겨울에 갑자기 많이 풀면 겨울에 감기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감기 비슷한 거니까 너무 빨리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중국은 이 3월에 양회를 할 때 실질적인 경제 목표 뭐 우리 어떻게 할 거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로 코로나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긴 하지만 경제랑도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푸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방역 완화 기대가 크고 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국이 열리고 사람들이 왕래가 쉬워지는 거는 내년 봄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 경제는 좋습니다. 생산도 쉬워지고 뭐 물자도 잘 옮기고 특히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가 되게 좋을 거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영향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냥 경제가 좋으면 물가가 더 많이 쓰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자기들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는 좋아하겠지만 그 물가가 올라서 만약에 미국 물가에 악영향을 주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은 그거를 그냥 납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가 다시 좋아졌고 실업률도 안 떨어지고 금리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못 낮출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저는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풀리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미국의 긴축을 오히려 조금 더 연장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자,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굿굿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천연가스와 밀접한 비료 산업과 곡물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 비료와 곡물 가격도 오르고 수혜를 보지 않을까요? 네, 같이 이렇게 수혜를 볼까요? 네. 요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 방송은 저희 강재구 연구원이 저랑 같이 찍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을 줬고 네. 그래서 그 강재구 의원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까에 대한 답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네. 농산물이 바로 생산 차질이 될 거다. 그 농산물이 바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이었습니다.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비료의 생산 차질을 야기하고 가격 상승으로도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압축 이산화탄소 가스 제조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가 영국 뭐 돼지 도축할 때도 쓰고 뭐 다양할 때 쓰기 때문에 결국은 천연가스가 오르면 비료 가격도 오르고 이런 축산물 관련된 산업에도 물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것처럼 천연가스가 부담이 되거나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축산물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천연가스랑 농축산물을 같이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강재구 의원이 특히 생각하는 거는 이 곡물 가격에는 훨씬 더 다양한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천연가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급에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먹지는 않겠지만 뭐 어쨌든 수요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날씨, 특히나 농산물 워낙 날씨가 중요하니까 또는 그 농산물에 대한 전염병 또는 뭐 풍작 여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가스 가격만 가지고 농산물, 축산물 가격을 보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갖고 왔더라고요. 3분기부터 곡물가 사실 2분기 올해 2분기부터긴 한데 3분기부터 특히 곡물 가격이 되게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 이게 천연가스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 흑해 지역이 수출을 다시 하기로 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되게 완화됐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가뭄이 있거나 겨울에 날씨가 너무 뭐 춥든 덥든 하거나 이러면 또 생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천연가스 하나만 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A 2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